로빈슨 크루소, 다니엘 디포. 아버지의 조언. 나는 1632년 영국 북쪽에 있는 요크시에서 태어났다. 내 위로는 형이 2명 있다. 큰 형은 플랑드르 지방에 머물렀던 영국 보병대의 중령이었는데 됴케르크 전투에서 스페인군과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작은 형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나의 운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듯 나도 아는 바가 없다. 집안의 막내였던 나는 별다른 꿈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내 머릿속은 그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늙은 아버지는 내가 변호사가 되길 원해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내가 바랐던 건 오직 바다를 탐험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어머니의 걱정도 모른 채 해야 했다. 나는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오로지 바다로 나갈 궁리만 했다. 나를 불행한 삶으로 빠뜨릴 충동에 자연스럽게 끌렸던 것을 보면 그게 다 나의 운명이었나 보다. 어느 날 차분하고 진지한 성품인 아버지는 나의 탐험 계획을 듣고 나를 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단순히 세상을 돌아다녀 보고 싶다는 소망 하나 때문에 부모님과 집, 고향을 떠나려 하느냐고 물었다. 마을에 정착해 열심히 일하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도 말했다. 얘야, 특별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거나 삶이 지루해서 그런 거란다. 이들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며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려 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평온함과 안락함, 건강, 좋은 친구들 같은 행복은 성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중산층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다. 중산층은 불행한 일을 제일 적게 겪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망하지도 않아. 아버지는 지금 나의 환경과 집안이라면 그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굳이 나서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간곡하고 애정어린 목소리로 부탁했다. 그리고 내게 약속했던 모든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내 뜻을 거스른다면 넌 불행해질 게다. 엄청난 비극이 닥칠 테고 그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감당해야겠지. 큰 형을 생각해 보거라.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기어이 전쟁터에 나가더니 결국 전사하지 않았느냐. 내 주변에 널 도와줄 리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때 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은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참으로 예언 같았다. 물론 당시에는 내가 그 말대로 될 거란 걸 몰랐지만 말이다. 죽은 형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 뺨을 타고 구슬픈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며 내가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설득해 보았다. 아버지의 친절하고도 다정한 말씀을 듣고도 어쩜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그렇게 스스로 망치고 싶다면 알아서 해라. 아버지나 나에게 허락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내가 정 파멸의 길로 가겠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아버지도 못하시는 일을 이 어미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한숨을 내쉬더니 아버지에게 내 이야기를 전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살면 그 아이는 훨씬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끝끝내 바다로 나간다면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고통을 겪게 되겠지. 난 절대 허락 못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년이 흘러 19살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일을 하라는 부모님의 온갖 제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내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는 부모님에게 자주 반항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북해로 흐르는 험버강 어귀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헐에 가게 되었다. 가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친구 한 명을 우연히 만났다. 그 친구는 선장의 아들로 아버지의 배를 타고 런던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돈은 필요 없으니 함께 런던으로 가자고 부추겼다. 나는 부모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부모님께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바로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드디어 1651년 9월 1일 나는 친구와 함께 런던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 아마 세상 젊은이들 중 나보다 일찍 그리고 오랫동안 불행을 겪은 이는 없을 것이다. 배가 험버강 어귀를 벗어나자마자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무섭게 출렁이기 시작했다. 배 또한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무섭게 흔들렸다. 배를 타본 적이 없었던 나는 뱃멀미를 심하게 했고 이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다. 허락도 없이 부모님 곁을 떠나 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과 눈물, 어머니의 간절한 애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했다. 파도는 우리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다. 그때마다 배는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출렁이었다. 이러다가 파도 사이에서 영영 솟아오르지 못하게 될 것만 같았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나는 수많은 맹세를 했다. 예를 들어 신이 나를 살려줘서 다시 한번 발을 땅에 디딜 수 있다면 그 길로 아버지가 계신 집에 돌아가 다시는 배를 탈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내내 심지어 폭풍이 물러가고 난 뒤에도 마음을 다해 맹세했다. 하지만 다음 날 바람이 멎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항해 생활과 뱃멀미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저녁에는 날씨가 화창해졌고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아주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부드러운 바다에 햇살이 반사되어 황홀하기 그지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잠을 잘 잔 덕에 뱃멀미가 싹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상쾌해 하루 종일 바다를 감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요동치며 난폭했던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폭풍이 가고 평온함이 찾아오자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나는 다시 항해를 꿈꿨고 절망 속에서 했던 맹세들은 모두 잊어버렸다. 그러나 또 다른 시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은 나를 완전히 버리기로 마음먹은 게 틀림없었다. 야머스 정박지에서 항해를 시작한 지 6일째 되는 날 우리는 야머스 항해 정박지에 다다랐다. 바람이 우리가 가려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불어 이곳에 닻을 내리고 7, 8일 정도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아침 바람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고약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표정을 보니 선원들도 두려워하는 게 분명했다. 선장도 불안했던지 배를 지킬 방법을 고민하면서 갑판 선실을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죽고 말 거예요. 모두가 우왕좌왕하던 처음 얼마간 나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선실에 들어박혀 있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위기 또한 곧 지나갈 거라 생각했다. 지난번 폭풍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장이 모두 죽을 거라고 하자 나는 덜컥 겁이 나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 선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산보다 높은 파도가 3분 혹은 4분마다 한 번씩 배 위를 덮쳤다. 배 안은 모두 위험했다. 선장이 주저하는 사이 선원들은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앞돛대를 잘라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 있는 가장 큰 돛대도 잘라내야 했다. 돛이 펄럭거릴 때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선원들이 돛대를 자르는 동안 나는 또다시 이런 불행한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후회와 두려움으로 마음이 괴로웠다. 아버지가 어리석다고 꾸짖었던 삶을 고집한 것이 후회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 끔찍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폭풍은 점점 더 세졌다. 경험이 풍부한 선원들조차 이런 위기 상황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자 선장과 갑판장 몇몇 선원들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순간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선원 중 한 명이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소리쳤다. 우리는 날이 새도록 배 안에 차오르는 물을 퍼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물을 퍼내는 도중에 기절까지 했다. 그때는 다들 자기 목숨 걱정하기 바쁜 때라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한 선원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누워있는 나를 발로 밀어 옆에다가 치워놓았다. 나는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던 그때 조난 신호를 들은 배 한 척이 우리를 구조하러 왔고 모두들 간신히 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 선원이 탈출하고 약 15분 만에 배는 우리 눈앞에서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구조된 우리는 야머스 항에 내렸다. 야머스 정박지 사람들은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헐이나 런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돈까지 챙겨주었다. 그때 내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그 길로 집에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기꺼이 나를 맞아주었을 테니 말이다. 실제로 아버지는 내가 탄 배가 야머스 정박지에서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집에 전해진 건 그로부터 한참 후였다. 하지만 운명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끈질기게 나를 물고 늘어졌다. 이성은 끊임없이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결국 운명을 거스르지 못했다. 나보다 오히려 같이 배를 타자며 나를 설득했던 친구가 더 풀이 죽어 있었다. 숙소가 달라 며칠 만에 다시 만난 친구는 말투도 달라졌고 매우 우울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내게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선장에게 나를 소개하더니 내가 앞으로 더 긴 항해를 하기 위해 시험 삼아 함께 배에 올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선장은 나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항해할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네. 자네는 결코 바다에 나갈 운명이 아니라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계시를 보지 않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장님께서는 다시 바다로 나가지 않으실 건가요? 내 경우는 다르지. 항해는 나의 직업이자 의무라네. 하지만 자네는 뱃사람이 아니야. 게다가 이번에 항해를 해봤으니 잘 알 게 아닌가. 자네가 바다로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하늘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았지? 어쩌면 이 모든 불행이 모두 자네 때문일지도 모르네. 대체 바다로 나가려는 이유가 뭔가? 나는 선장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선장은 수천 파운드를 준다고 해도 다시는 나와 같은 배를 타지 않겠다고 했다. 이복의 젊은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자네는 앞으로 고난과 절망만 겪게 될 거야. 결국에는 자네 아버지가 우려하던 일이 모두 현실이 되겠지.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뒤로 선장을 다시 만난 일은 없었다. 나는 육로로 런던까지 가기로 했다. 그리고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내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바다로 다시 나가야 할까? 이대로 항해를 포기하기는 부끄러워서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집으로 돌아가자고 마음먹을 때마다 이웃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여느 평범한 젊은이들처럼 부모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을 인정하기는커녕 오만하게 고집만 내세우지 않았던가. 그것이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줄도 모른 채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부모님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점차 위험했던 항해에 대한 기억이 씻겨갔다. 더불어 조금이나마 집으로 돌아가고 싶던 마음도 사라졌다. 나는 새로운 항해를 찾아 나섰다. 두 번의 항해. 나는 우연히 런던에서 아프리카 기니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 운이 좋게도 선장과 친해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선장은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으며 별다른 불쾌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돈은 필요 없으니 함께 배를 타자고 제안했다.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고 벗이 되어주면 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좋은 선장을 만나 친구가 된 덕에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 성공을 거둔 항해가 시작됐다. 선장은 나에게 세마는 법과 항해 규칙, 그리고 바닷길을 계산하고 관측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를 따라다니며 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선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법도 알게 됐다. 나는 기니에서 가져온 2.5kg 정도의 금가루를 런던에서 팔아 300파운드를 벌었다.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는 상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의 부르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런던에 되돌아오자마자 소중한 친구인 선장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니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기니로 향하는 두 번째 항해는 거의 재앙에 가까웠다. 배에 탄 선원 전체가 이슬람교도 해적들에게 인질로 잡혔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아침에 유능한 상인에서 해적 선장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해적 선장은 나를 집으로 데려가 정원 손질을 맡겼다가 나중에는 바다로 낚시하러 갈 때 데려가 보트를 지키게 했다. 그 보트는 선장이 바다 낚시할 때 쓸 수 있도록 작은 선실과 돛들을 달아 개조에 아주 유용했다. 또한 식량과 무기들을 실어놓기도 했다. 노예 생활을 한 지 2년 정도 되자 선장은 나를 완전히 믿게 돼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해오라고 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보트가 생긴 것이다. 그 순간 예전부터 품고 있었던 탈출 생각이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다. 나는 보트를 함께 탈 어린 흑인 노예 슈리에게 협박 겸 제안을 했다. 슈리, 나한테 충성을 바친다면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나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하지 않는다면 너를 바다로 내던질 수밖에 없다. 슈리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슈리는 나에게 충성을 다하겠으며 세상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맹세했다. 기회를 엿보던 어느 날 선장은 나에게 자신의 친척을 데리고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해오라고 명령했다. 나는 드디어 탈출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보트에 싣고 슈리와 선장의 친척과 함께 항해에 나섰다. 그리고 때를 보아 선장의 친척을 바다에 밀어 빠뜨렸다. 슈리와 나는 보트를 타고 해안가를 따라 도망갔다. 하지만 계속된 항해로 식량이 부족해지면 잠깐씩 육지에 내려야 했고 그때마다 맹수들과 원주민을 만나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나는 케이프 제도까지 10여 킬로미터를 남겨두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슈리에게 키를 맡기고 선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슈리가 외쳤다. 주인이, 주인이, 배가 옵니다. 슈리는 해적 선장이 우리를 잡기 위해 보낸 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선실에서 뛰쳐나왔다. 알고 보니 그 배는 브라질로 가던 포르투갈 선박이었다. 나는 어떻게든 그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보트를 바다 쪽으로 몰고 갔다. 하지만 따라잡기는커녕 포르투갈 선박은 금방이라도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다. 다행히 포르투갈 선박에서 망원경으로 우리 보트를 발견했다. 그들은 우리 보트가 조난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돛을 조금 내려 속력을 늦추고는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3시간 뒤에 우리는 포르투갈 선박 가까이 도착할 수 있었다. 나는 영국 사람이며 노예로 잡혀 있다가 탈출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내가 포르투갈 선박에 오르는 것을 허락했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또한 내 짐도 모두 그들의 선박으로 옮겨 주었다. 브라질 농장. 포르투갈 선박의 선장은 선원들에게 누구도 내 짐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선장이 직접 내 짐을 모두 보관해 두었다가 흙으로 만든 항아리 3개까지 정확하게 되돌려 주었다. 선장은 내 보트를 사고 싶다고 했다. 나는 하나부터 10까지 친절하게 대해준 선장에게 어찌 보트값을 받을 수 있겠냐며 그냥 주겠다고 했다. 그래도 선장은 브라질에 도착하면 보트값으로 스페인 은화 80립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슈리의 몸값으로 스페인 은화 60립을 줄 테니 슈리를 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다. 선장에게 슈리를 넘겨주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충직하게 도와준 소년을 팔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를 밝히자 선장은 내 뜻에 동의하며 다른 것을 제시했다. 슈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면 10년 뒤에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슈리도 선장에게 가고 싶어 했기에 나는 슈리를 선장에게 보내주었다. 이번에는 운이 따랐다. 친절한 선장이 보트와 슈리 그리고 내가 팔고 싶어하는 물건을 사준 덕에 브라질에서 얼마간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것이다. 나는 이 돈과 기니로 함께 항해했던 선장이 죽고 그의 부인에게 맡겨두었던 돈을 합해 작은 농장을 하나 샀다. 또 브라질에서 새로 사귀인 이웃과 함께 일하면서 사탕수수를 재배해 설탕 얻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농장주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영주권을 얻으면 브라질에 정착해 농장주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한 덕에 이웃과 나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3년째에는 사탕수수뿐만 아니라 담배까지 심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 점점 농장 운영이 힘들어지자 슈리를 선장에게 보낸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렇게도 싫던 중산층의 삶을 여기서 살고 있다니. 심지어 가족 한 명 없는 이런 곳에서 말이야. 농장 운영은 내 적성과 거리가 먼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라던 탐험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가끔 이웃과 이야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화를 나눌 상대도 없었고 손으로 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무인도 생활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최선을 다해 농장을 운영했다. 다행히 나를 구해준 포르투갈 선박의 선장이 런던에 맡겨두고 온 내 돈과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6년간 나를 위해 일해줄 노예 한 명까지 데리고 왔다. 나는 선장이 런던에서 가져다 준 재산을 팔아 흑인 노예 한 명과 백인 노예 한 명을 더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재산은 늘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비옥해진 농장에 담배 50그루 정도를 심은 뒤 리스본에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 점점 재산이 불어나고 사업이 잘 되자 내 머릿속은 또다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사업 계획으로 가득 찼다. 아무리 똑똑한 사업가라도 장사를 하다 보면 생각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세계를 돌아보고 싶다는 바람은 아직도 변함없었다. 부모님 곁을 처음 떠났을 때처럼 농장을 운영해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 능력을 넘어선 무모한 열정을 쫓을 때에야 나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불행 속으로 한 발 다가서고 말았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보자면 브라질에서 생활한 지 4년쯤 되자 나는 브라질어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다른 농장주들, 산살바도르 항의 상인들과도 친해졌다. 그들에게 아프리카 기니로 떠났던 이야기와 흑인들을 상대로 무역했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쭉 항해하다 보면
아주 다양한 물건들을 살 수 있어. 이때 유리구슬이나 장난감, 칼, 가위, 큰 칼 같은 잡동사니를 꼭 가져가야 해. 이것만 있으면 금가루, 원두, 코끼리, 상아뿐만 아니라 흑인 노예도 살 수 있지. 매번 같은 이야기였지만 친구들은 재미있어 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노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다들 귀를 쫑긋 세웠다. 노예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날 농장을 운영하는 친구 3명이 날 찾아왔다. 그들은 내게 비밀을 지킨다는 다짐을 받아낸 뒤 기니로 가는 배 한 척을 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와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였다. 여기서는 노예를 공개적으로 사고 팔 수 없어. 그러니 브라질 해안까지 노예들을 몰래 데려오는 거야. 데려온 노예들은 우리끼리 나눠 갖는 거지. 돈은 내지 않아도 좋으니 자네가 기니 해안까지 함께 가줬으면 하네. 물론 데려온 노예도 나눠주겠네. 귀가 솔깃했다. 살 집도 농장도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꽤 괜찮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은 지금도 매우 안정적이었다. 앞으로 3, 4년만 더 열심히 일하면 3천에서 4천 파운드 정도 되는 큰 돈을 모을 수 있을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하는 것은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불행을 스스로 만드는 운명을 타고난 나는 결국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친구들의 제안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다. 대신 항해를 떠난 동안 나 대신 농장을 돌봐주고 만약 내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내 유언에 따라 농장을 처분해달라고 했다. 친구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농작물을 걷어 나오는 돈의 반은 내 생명의 은인인 포르투갈 선박 선장에게, 나머지 반은 런던으로 보내도록 했다. 모든 일을 마친 뒤 1659년 9월 1일 그 불길한 날에 배에 올랐다. 그날은 바로 8년 전 부모의 충고를 어기고 헐 항구를 떠났던 날짜였다. 무시무시한 폭풍. 우리 배는 120톤가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었다. 대포는 6대가 있었고 선장과 그의 노예, 나 말고도 선원 14명이 타고 있었다. 큰 화물은 없었고 흑인들과 거래하기 쉬운 구슬, 유리, 손거울, 칼, 가위, 도끼 같은 작은 물건들만 배에 있었다. 우리는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다. 북이 10도에서 12도쯤에 다다랐을 때 아프리카 해안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시에는 대부분 이 길을 따라 아프리카로 갔다. 하늘은 맑았고 브라질 해안을 따라 산 아우구스틴 곳까지 항해하는 내내 더웠다. 우리는 페르난두 데 루도냐 섬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내 육지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계속 속력을 유지하자 12일 후에는 적도를 지날 수 있었다. 북위 7도 22분 지점에 도달했을 즈음이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 그만 방향을 잃고 말았다. 폭풍은 남동쪽에서 시작됐다가 북서쪽에서 나타나더니 북동쪽에서 또다시 불어왔다. 폭풍이 어찌나 거셌던지 배는 무려 12일 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이리저리 떠다녔다. 나는 배가 침몰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다른 선원들도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폭풍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선원 중 한 명이 그만 열병으로 죽고 말았다. 게다가 선원 한 명과 선장의 노예가 파도에 휩쓸려 갑판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폭풍을 만난 지 12일째 되던 날 바람이 조금씩 잦아들었고 선장은 선원들에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했다. 선장은 우리가 북위 11도쯤에 있지만 산 아우구스틴 곳에서 서쪽으로 22도 벗어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아마존강 브라질 북부에 있는 구이아나 해안에 있었으며 보통 큰 강이라고 부르는 오리노코강 하구 쪽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미 항로를 많이 벗어났을 뿐 아니라 배도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선장은 내게 브라질 해안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나는 선장의 의견에 강력히 반대했다.
우리는 아메리카 해안 지역 지도를 함께 살펴본 뒤 카리브 제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람 사는 곳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베이도스 쪽으로 방향을 틀면 15일 안에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배도 그렇고 선원들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이대로 아프리카까지 가는 것은 무리였다. 결국 우리는 항로를 바꾸어 영국령 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영국령 섬이라면 어떻게든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또다시 몰아친 폭풍은 처음 만났던 폭풍만큼이나 강렬한 기세로 우리를 덮쳐왔다. 배는 항로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버리고 말았다. 살아남는다고 해도 고향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놓인 것이다. 상황은 너무도 절망적이었다. 새벽쯤 선원 중 한 명이 소리칠 때까지도 바람은 계속 거세게 불고 있었다. 육지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모두들 배가 어디쯤 와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선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바로 그 순간 배가 바다 밑 모래 언덕과 부딪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바닷물이 빠르게 갑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고 생각한 우리는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선실 안으로 몸을 피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조차 못할 거다. 모두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던 것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육지 근처에 있는 걸까? 아니면 섬 근처일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일까? 아니면 사람이 없는 곳일까? 폭풍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기적처럼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배는 오래 가지 않아 부서질 것 같았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배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는 사실과 바람이 조금 누그러졌다는 선장의 말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었다. 배가 모래 언덕에 너무 깊이 박혀 빼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구명보트 한 척은 이미 배에서 떨어져 바다로 떠내려갔다. 남아있는 구명보트를 바다에 띄우는 것은 무리였지만 배가 부서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달리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장과 남은 선원들은 구명보트를 바다에 띄웠다. 모두 하느님과 휘몰아치는 바다에 자신의 운명을 고스란히 맡긴 채 구명보트에 올랐다.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살아남을 확률은 매우 적었다. 작은 구명보트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높은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을 것이고 모두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은 불보듯 훤한 일이었다. 해안가를 향해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도 마음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우울했다. 왜냐하면 해안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구명보트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계속 부서졌기 때문이다. 거의 파도에 떠밀리다시피 해서 8km쯤 왔을 때 갑자기 산만큼 높은 파도가 맹렬한 기세로 보트 뒤쪽을 덮쳤다. 최후의 일격이나 다름없었다. 순식간에 보트가 뒤집히면서 산산조각이 났고 모두 바닷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모두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다.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느낀 혼란스러움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거다. 수영이라면 늘 자신 있지만 해안가에 도달할 때까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몰아치는 파도에 휩쓸려 육지 쪽으로 떠밀려 왔다. 물속에 잠긴 건 아니었지만 바닷물을 많이 삼켰던 터라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다. 의식이 돌아오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파도가 나를 덮치기 전에 육지로 몸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파도를 보자 피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았다. 게다가 내겐 더 이상 파도를 이겨낼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육지로 달려가면서도 파도에 휩쓸려 다시 바다에 빠질까 봐 두려웠다. 그때 6m쯤 되는 높은 파도가 나를 빠르게 집어삼켰다. 나는 숨을 참고 온 힘을 다해 앞으로 헤엄쳐 갔다.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을 때쯤 천만다행으로
머리와 손을 물 밖으로 내밀 수 있었다. 금세 파도가 몰려왔지만 숨을 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기에는 충분했다. 파도에 밀려 바위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기도 했다. 다행히 곧바로 정신을 차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바위를 꽉 붙들고 파도가 약해지기를 기다렸다. 파도가 약해지자 무사히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는 육지에 발이 닿자마자 물이 들어오지 않는 풀밭까지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해변을 따라 걸으며 물에 빠져 죽은 동료들을 떠올리고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생각했다. 동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실제로 배가 침몰한 후 누구도 만나지 못했고 구조 신호도 보지 못했다. 동료들이 썼던 모자 3개와 짝을 잃은 신발 2개만 떠내려왔을 뿐이었다. 그때 넘실거리는 파도 너머로 배가 보였다. 암초에 얹힌 배는 너무 멀리 있었다. 오, 하느님, 대체 배가 있는 곳까지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나는 곧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또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위를 살폈다. 나는 이내 혼자서 살아남은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게 됐다. 입고 있는 옷이 물에 흠뻑 젖었지만 갈아입을 옷 한 벌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먹을 것과 마실 물도 없었다. 설령 운이 좋아 굶어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맹수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다. 무기 없이는 먹잇감을 사냥할 수도 맹수와 맞서 싸울 수도 없었다. 홀로 남겨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곤 칼 한 자루와 파이프 하나, 작은 상자에 든 담배 몇 개비가 다였다. 순간 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미친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밤이 되자 사나운 맹수가 나를 공격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맹수들은 보통 밤에 먹잇감을 사냥하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생각해낸 유일한 해결책은 잎이 무성한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는 것이었다. 밤새 그곳에 앉아 내일은 또 어떤 위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해 볼 작정이었다. 일단 나는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살폈다. 다행히 마실 물을 찾을 수 있었다. 물을 마신 뒤에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는 동안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누웠다. 방어용으로 나뭇가지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아주 깊은 잠에 빠졌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나처럼 깊이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날씨는 화창했다. 폭풍도 완전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내가 놀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해안가에서 몇 킬로미터 안 되는 곳에 배가 파도에 밀려 떠내려와 있는 것이 아닌가. 배는 꼼짝도 않고 바다에 떠 있었다. 나는 필요한 물건을 챙기기 위해 배까지 헤엄쳐 가기로 했다. 오후가 되자 파도는 잔잔해졌고 썰물 때라 바닷물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는 배에서 400m가량 떨어진 해안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 배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 슬퍼지기 시작했다. 배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모두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나 혼자 남겨지는 일도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슬퍼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곧 마음을 다잡고 무사히 배까지 가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날씨가 무척 더워 나는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힘들게 헤엄친 끝에 간신히 배에 달린 줄을 잡을 수 있었다. 갑판에 올라가 보니 선실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식량 창고로 뛰어갔다. 다행히 식량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주머니에 비스킷을 가득 넣고 비스킷을 우물거리며 배 안을 돌아다녔다. 대형 선실에서 럼주도 발견했다. 일을 하려면 술의 힘을 빌려야 했기에 나는 럼주를 길게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가기 위한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다. 배 안을 돌아다니다 보니 돛 위에 가로로 거는 활대 여러 개와 둥근 나무 기둥 2~3개
그리고 여벌용 활대를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찾은 목재들을 갑판 위에 펼쳐놓고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로 단단하게 묶은 뒤 배 난간 쪽으로 끌고 갔다. 그런 다음 목재를 4개씩 모아 그 끝을 단단히 묶어 뗏목을 만들었다. 하지만 목재가 너무 가벼워서 한우 수 없이 여벌용 활대 하나를 3등분한 뒤 뗏목에 덧대었다. 그제야 물건을 실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뗏목이 완성됐다. 우선 식량 상자부터 실었다. 3개의 식량 상자에는 빵과 쌀, 네덜란드산 치즈 3덩어리, 말린 염소고기 5덩어리, 그리고 귀리와 밀이 섞인 유럽산 곡물이 조금 들어있었다.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선장실에 있던 과실주도 몇 병 챙겼다. 배 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챙기는 동안 문제가 생겼다. 모래사장까지 물이 차올라 벗어놓은 외투와 셔츠 그리고 조끼가 모두 떠내려가 버린 것이다. 나는 배까지 헤엄쳐 올 때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섬에 있으면서 입을 옷까지도 필요했다. 배 옷은 아주 많았지만 당장 필요한 만큼만 챙겼다. 더 급한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무엇보다 육지에서 쓸 공구들이 필요했다. 공구 상자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내게는 공구가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다. 모기와 탄약도 필요했다. 우선 가장 큰 선실에서 엽총과 권총 2자루씩 챙겼다. 뿔 화약통과 작은 탄환 주머니, 녹슨 칼 2자루도 찾았다. 그리고 한참을 돌아다닌 뒤에야 나무 화약통 3개를 더 찾아냈다. 화약통 하나는 물에 젖어 있어서 나머지 2개만 뗏목에 실었다. 챙긴 물건들을 뗏목에 가득 싣고 나니 섬까지 어떻게 갈지가 문제였다. 돛이나 키도 없었기 때문에 바람에 모든 것을 맡겨야 했다. 바람에 뗏목이 뒤집히지 않길 바라며. 다행히 파도가 잔잔했고 때마침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바람도 해안가 쪽으로 불고 있었다. 나는 배에서 찾아낸 부러진 노 2-3개를 가지고 뗏목에 올랐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계속 변하면서 뗏목이 여러 번 뒤집힐 뻔했고 그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바람에 맞서 끈질기게 버텨낸 덕에 마침내 해안가 근처 작은 강키슬기에 도착해 뗏목을 댈 수 있었다.